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법 관련, 법 관련 적용인데요. 자, 건축을 설계를 하고 이제 인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한 33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고요.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건물의 규모라든지 용도라든지 따라서 그 법 적용을 하냐 마냐 이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쪽에는 좀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법은 이런 법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이걸 뭐 굳이 설명할 것 같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당연히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법이 제일 우선이겠죠. 자, 건축법을 지으면 건축법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한 경관, 공중화장, 교통약자, 국토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뭐 도시 및 주거 해당, 그 다음에 뭐 예술, 문화예술진흥법, 뭐 도시공원법, 그 다음에 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그다음 하수도법, 학교보건법, 항공법, 뭐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33가지 정도를 추렸어요. 이게 이제 메인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이제 건축 설계를 해서 인허가를 접수를 하면 이런 법들을 다 크로스 체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설계 사무실이 각종 그 하드 업체들 이제 전기 설계하는 거나 토목 설계, 뭐 구조 설계, 그다음에 기계 설계하는 친구들한테 용역을 줘서 이 해당되는 거에 대해 맞춰서 용역을 다 법적 검토를 다 하고 아까 말한 행정 규칙 있죠? 행정 규칙의 어떤 기준들을 다 적용을 해서 그 설계안이 다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걸로 이제 관할 관청에 건축 허가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게 돼 있고요. 건축가는 건축만 봅니다. 건축만. 왜냐하면 이 다른 건축 담당이 항공법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항공법을 모르니까 왜냐면 이제 이 항공법은 어디 걸리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강서구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포공항이 있으니까 항공법이 걸려요. 그러면 공항 근처에는 높이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항공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그 근처에 건물을 설계해서 집을 층수를 올려요. 그러면 강서구청 담당이 항공법에 있으니까 김포공항 그쪽으로 야, 이거 허가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문제가 없냐라고 협의를 보냅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면 학교시설 촉진법 같은 경우는 주변에 학교가 있는데 여기가 뭐 유락시설이 들어와요. 허가가, 용도가. 휴게시설에서 뭐 그 노래방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그게 이제 건축가에서는 그 용도나 지역에 따라서 노래방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는 있어요. 법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학교 촉진법에 걸리니까 그 학교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지 협의를 보내죠. 그래서 그걸 다 취합을 해서 건축가에서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33가지를 직접적으로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법이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물론 조그만 건물들은 뭐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규정에 따라서 좀 큰 것들은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이제 대충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계 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행정규칙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다루기 힘든 아주 상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그 관할 관청에서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기준 그 정도 기준이 이제 행정규칙으로 잡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최소한 이런 것들이 그 행정규칙 규정에 들어가서 건물을 설계할 때 거기에 반영이 돼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범죄 예방 고시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면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막 CCTV를 외부에다 다 이렇게 답니다. 준공이 나온 다음에, 그 범죄가 이제 예상되는 구역. 그러니까 이 크로스가 되지 않은, 그런 우범지대 같은 데는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CCTV가 몇 개 들어가고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다 적용해서 하면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합리화적으로 많이 적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올라가게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행정규칙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들. 물론 여기 제가 15가지만 추렸는데 이 15가지 외에도 또 다른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규모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에 이런 것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있었고 적용 안 하는 것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간접적으로 행정규칙에 들어간 것들, 이런 거. 요 간접적인 건 뭐냐면 그 건물을 지어 있는 이제 인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법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간 거나 또 행정규칙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도 있지만 번외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건 해당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거.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사법은 건축 허가를 내려면 건축사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해야 돼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건축 설계 그 건물을 지을 때 뭐 일조권 직접적인 그런 법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 인허가를 내려면 건축 설계 사무실에다가 해서 건축사가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간접적인데 이것도 제가 몇 가지는 안 뽑았지만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런 법들이 뭐 일반인들은 굳이 알 이유는 없고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온다는 그런 인식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설계 이것도 간접적으로 한 행정규칙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건축 인허가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요거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건축을 지으려면 인허가를 내려면 이 건축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설계 의뢰를 해야 되죠. 왜 이제 건축주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아무래도 사건 사고나 서로의 분쟁이 없이 이제 하자는 취지에서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니까 그 설계를 시작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이제 추후에 집을 지으려고 생각하실 때 어떤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냐면 내가 뭐를 어떻게 지을 건지를 정확히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이따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 절차에 대해서 뭐냐면, 설계를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집을 짓겠다 하면 그 친구들이 이제 계획안을 잡아서 이제 오케이가 떨어지면 이 친구들이 건축 허가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허가를 접수하는데 그 전에 이게 이제 뭐 여기 이제 크게 나왔지만 사전 심의가 될 수도 있고요. 건축 심의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건물 규모라든지 그 미관이나 경관지구에 따라서 심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규정이니까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걸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 허가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 건축 허가 진행이 되면 관계기관 협의라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으로 법령이 관련된 들이 33가지 제가 일단 만들었죠. 그 다음에 행정규칙도 10몇 가지 들어가 있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들어간 거 있죠. 그런 법령들, 시행규칙들을 쭉 갖고 건축가에서 이걸 다 이렇게 협의를 보냅니다. 물론 이건 이제 기본적인만 추린 거고요. 여기보다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하면 15군데 최소 그 정도로 해서 협의를 보냅니다. 조금만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이런 거 설계하면 제가 알기로 한 15개 내외로 협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가 와야 건축가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협의가 오더라도 보완이 나오면 당연히 보완해서 이제 그 보완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완이 나오면 보완 해결도 하고 그래서 최종 오케이가 다 떨어지면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겠죠. 네, 건축 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이제 건축 허가 내고 이제 건축 착공하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이제 프로세스는 그렇게 풀어갈 수가 있고요. 그 풀어가기 전에 분쟁의 소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물 설계 주문이라고 제가 이제 멘트를 달았는데 제가 이제 그 PM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게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는 이 건물 지주가 땅을 갖고 있는 분이 뭔가를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택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살던 1층짜리 건물을 헐고 자기가 이제 꼭대기에 살고 뭐 이제 임대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뭘 어떻게 지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처음 이제 내가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할 때 그걸 이제 기획 단계로 하면 중요한 거는 건물의 용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택을 지을 건지 상가 건물을 지을 건지 뭐를 지을 건지를 정확한 용도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면, 평면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주택이라고 생각할게요. 다가구가 됐든 다세대 됐든 주택을 져요. 일단은 꼭대기에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주택으로 해서 저어주세요. 꼭대기는 내가 살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건축 설계 사무실이 알아서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하긴 하죠. 알아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달라는 오더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방 원룸짜리 뭐 30제곱미터 아니면 25제곱미터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최대한 많이 좀 설계를 해주고 꼭대기는 한 뭐 20평 정도 한 60제곱미터 이상 되는 정도의 내가 살 수 있는 방 3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줘 라고 어떤 정확한 오더를 줘야지 그래야 설계가 정확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 사무실하고 그걸 계속 리뷰를 하셔야 돼요. 기본 계획안 잡을 때 계속 리뷰를 하시고 그래서 결정 내면 본인만 결정하실 게 아니라 아무래도 가족이 있으시니까 가족하고도 어느 정도 구성원과 협의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평면이 결정이 되면 나는 여기에다 투룸짜리를 몇 개를 지어야 되겠다. 원룸짜리를 몇 개를 지어야 되겠다. 원룸이면 면적이 최소한 전용 면적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많이 해서 설계사에다가 그런 식으로 설계를 좀 해주세요. 의뢰를 하고 그 평면을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가족끼리 좀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인면을 정리하고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디자인 집장사 집도 요즘은 디자인을 많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인면 정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안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안 만약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이렇게 정리 안 되고 그냥 주택에서 꼭대기는 내가 사니까 꼭대기를 한 뭐 60제곱미터 정도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설계가 안이 나오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다르게 설계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닌데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계속 리뷰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전혀 다르게. 그러면 설계 사무실도 짜증이 나고 건축주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건축주가 본인이 일반인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안 갖고 있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집을 지은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아까 그랬죠? 원룸을 지을 건지 원룸을 지으면 전용 면적을 얼마를 지을 건지 그 다음에 투룸을 지은다? 그럼 투룸은 방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을 설계사에다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이 시간적 낭비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 대립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급하게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설계가 조잡해져요. 엄청 조잡해집니다. 남들이 보면 뭐 저거 옛날 집 같은 새 집인데 다 옛날 집 같아. 뭐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만약에 계속 리뷰하고 시간 없고 은행에 돈 내서 이자 나가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내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집을 지을 건지에 대한 걸 내가 정확히 좀 갖고 있고 그거를 설계사한테 의뢰를 하고 설계사도 나름대로 디자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면 서로 협의해서 최종 안을 결정을 짓는 게 나은데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알아서 갖고 오더라도 결국은 건축주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안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손해냐면 본인만 손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럼 계약 타결하고 다른 또 설계사 알아보거나 그럼 다른 설계사 또 알아봐도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거를 결정을 최종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집을 지을 건지 정확히 오더를 줘야 되고 그런 생각을 본인이 잘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상담을 해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 건물을 짓는데 보통 조그만 건 7억, 8억 이렇게 들어가고 어떤 건 10억 이상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목돈이 큰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고 건물을 설계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왠지 사기당했다는 그런 개념을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질 때 여러 군데 좀 알아보시고 미리 혼자 그 다음에 내가 뭘 어떻게 지을 건지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설계에다 의뢰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계획이 되면 기본하고 본설계가 들어갑니다. 이 본설계에서는 자재 재료의 결정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자재를 쓸 건지에 대한 거 정확히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설계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얘기해 주면 재료 결정인데 뭐 이제 타일도 있을 수 있고 뭐 페인트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이제 단순하게 한다면 뭐 재료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그 상가 건물인데 내가 짓는 게 상가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 13인승 장애인용 13인승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설계하고 견적을 받아요. 그래서 설계했어. 그럼 이제 그 설계 갖고 이제 견적서를 받을 텐데 시공사 견적 받을 텐데 그 설계한 내용에 뭐 2군데든 3군데든 시공사 견적을 받으면 엘리베이터 값이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뭐 현대 거, 어떤 회사는 뭐 중소기업 거, 뭐 어떤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씩 다르게 제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견적을 제안한다는 거는 내가 수주를 하기 위한 의지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뭐 많이 공사비를 많이 올려서 제한은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최소로 해갖고 최소로 해서 내가 선택받게끔 하려고 최소 금액으로 제한을 하지 뭐 많이 이렇게 업해갖고 내가 이렇게 돈이 공사비가 듭니다라고 제한은 대부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계사 시공사 입장에서는 재료를 최소로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 설계사에서 기본적으로 할 때 그런 기준을 안 잡아주면 당연히 재료는 낮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료를 결정할 때 스펙을 꼭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현대 엘리베이터 거를 쓰세요. 만약에 에어컨을 설치하면 뭐 삼성 걸 쓰세요. 뭐 보일러는 뭐 경동 걸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 큰 툴 좀 많이 들어가고 목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자재에 대해서는 꼭 그 스펙을 박아 놓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디자인 및 실내 디자인의 범위를 결정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인테리어 같은 개념을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 설계 사무실에서는 인테리어는 설계를 안 합니다. 별도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느 건축주분은 이제 그것까지 다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으니까 기본적인 일반적으로 설계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어떤 디자인 개념만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별도로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면 인테리어 설계하는 친구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상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상가는 임차인이 이제 본인들이 인테리어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로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설계 자체에서는 기본적인만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니야 나는
네가 마음에 드니까 설계사 당신이 마음에 드니 인테리어하고 다 해줘. 그러면 그 설계사는 이제 그 인테리어 업체에 하도를 주겠죠. 그러니까 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서 협의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서로가 이제 선이 정확히 거져 있기 때문에 내 할 일, 네 할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분쟁의 소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가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구 가전도 범위. 가구를 어떻게 할 건자, 붙박이장을 할 건자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거를 뭐 건축주가 할 거냐? 설계는 해도 왜 이렇게 들어가냐면요. 이 도면이 다 정리가 되면 이 도면 갖고 이제 시공사가 견적을 뽑거든요. 붙박이장 같은 경우, 가구 같은 경우도 싱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건축에서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지만 그게 어떤 제품이나 표현은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구에 대해서 견적에는 잡혀요. 이제 시공 계약할 때 그 내용에는 내역서 내용에는 가구라든지 싱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역에 담아져 있지만 결국은 그게 어떤 브랜드고 어느 정도의 그 어떤 퀄리티가 갖고 있는지는 안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가격만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뭐 유명한 거 그런 걸 쓰다든지 중소기업 거 가구를 브랜드 있는 거 쓴다든지 일단 나름대로 스펙을 넣어줘야 한샘 가구하고 한샘 주방 여기는 한샘 가구로 붙박이장하고 한샘으로 주방 싱크대를 만드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견적을 받아서 그 단가로 견적 제한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전체로 합쳐서 전체 큰 금액이 최초 오해 금액이 나랑 어느 정도 비슷하면 그 회사랑 이제 계약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이걸 얘기하냐면 이 설계 당시에 이거를 지금 설계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의 어떤 분쟁의 소지를 말씀을 드리는 강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내가 원하는 평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자재, 그 싱크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설계사랑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인폼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리모컨이 있는데 이 리모컨이 삼성 거도 있고 LG 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모델 넘버까지는 안 하더라도 삼성 거다, LG 거다. 그러면 에어컨 같은 용량이 있으니까 설계상에 그 용량에 맞는 삼성 거를 갖다 넣겠죠. 시공할 때. 그런 식으로 해야 나중에 나는 LG 거 했는데 뭐 중소기업 썼네? 뭐 이런 개념이 없고 서로의 분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에 설계 사무실하고 충분히 그런 것들을 많이 협의하셔서 나중에 시공사 선정할 때 하시고 그런 문제가 없게끔 진행하셔야 되고 또 시공하면서도 서로의 그런 게 이미 그 설계사에서 페이퍼업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가 고지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많이 준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드린 겁니다.